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럽 명문대 교수가 한국을 직접 경험한 후 자신이 평생 믿어온 역사관이 통째로 뒤집혔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과연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어떻게 작은 나라 한국이 거대한 문명들을 제치고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깨달음을 통해 발견한 충격적인 한국의 진짜 모습. 그 놀라운 여정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잠깐.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는 엘로디 슈타인입니다. 아시아 문화 분석이 전공이죠. 연구실 책장은 일본과 중국에 관한 서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바로 한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인구도 작고 땅도 좁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불릴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럽에서는 종종 한국을 미디어가 띄운 신기루라고 평가하곤 했죠.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동료 교수 피에르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학회에서 만난 영국, 독일 학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과대평가된 나라, 미디어가 만든 버블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K-팝, K-드라마, K-뷰티로 대표되는 한류는 서구 자본의 마케팅 전략일 뿐이라는 시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제 연구실 조교 소피는 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주말마다 한국 식당을 찾아다녔죠. 교수님, 직접 가보셔야 해요. 논문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결국 저는 한 학기 연구휴가를 내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의 비행.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질문이 맴돌았어요.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세계 문화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일까?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첫인상은 깔끔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죠.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 시스템이 순식간에 저를 확인했습니다. 베를린 국제공항의 지루한 대기줄이 무색해질 정도였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한강을 지날 때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게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앉은 이른 즈음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유튜브를 틀었어요. 화면 속에는 아기가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손주 영상을 보고 계신 듯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할머니의 숙련된 손놀림이었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영상을 넘기고 좋아요를 누르는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할머니 옆에는 비슷한 연배의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분은 주식 앱을 보고 계셨고 다른 분은 카카오톡으로 대화 중이셨죠. 모두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품었던 선입견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노인 세대 사이에 명확한 단절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경계가 보이지 않았어요.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역산의 안내 표지판은 모두 디지털 화면이었고 결제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느낀 이 현실감은 제가 읽었던 어떤 논문보다 강렬했어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과대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과소평가된 나라일지도 모른다. 서울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짜 여정도 마찬가지였죠.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자학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학술적 호기심도 있었지만 솔직히 한국 학계의 수준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는 한국학이 일본학이나 중국학의 부속물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강의실은 예상 외로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첫 발표자로 하버드대 앙투안 르메르 교수가 단상에 올랐죠. 프랑스계 미국인이라는 소개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앙투안의 발표 주제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중국 문자 체계의 변형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주장했습니다.
한글의 자음 구조는 중국 한자의 획에서 유래했고 세종대왕은 명나라의 문자 개혁을 모방했을 뿐이라는 시기였습니다. 말끝마다 웃음기가 배어 있었고 태도에는 우월감이 묻어나왔죠. 저는 안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유럽 학계에서 흔히 보이던 편협한 시각이 다시금 제 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청중석은 조용했습니다. 질문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말문이 막힌 듯했죠. 그때 가장 뒷줄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태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제야 역사학자라고 했어요. 학계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윤태식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강의실 전체에 울렸어요. 한글이 단순한 한자의 변형이라면 어째서 세종대왕은 그렇게 오랜 시간 연구했을까요? 딸랑딸랑 박사 타이틀보다 내 조상들이 남긴 걸 제대로 봐야지.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앙투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윤태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군민정음 해례본의 원문을 직접 읽어보셨나요? 한글의 제작 원리는 천지인 삼재를 본떠 만든 것입니다. 한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에서 출발했죠. 윤태식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있었어요. 소위 명문대 출신이 아닌 이 노학자 앞에서 하버드 교수의 주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위와 논문 편수로 가치를 매기던 제 학문적 잣대가 흔들렸어요. 딸랑딸랑 박사 타이틀이라는 윤태식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추구해온 학문적 명성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윤태식의 제안으로 저는 충청북도 청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직지박물관이었죠. 이름만 듣고는 그저 지방의 작은 전시관쯤으로 생각했지만 도착하자마자 그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구에 걸린 검은색 현판,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운을 품은 그 공간은 마치 숨겨진 보물 상자 같았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자 곧바로 눈앞에 펼쳐진 건 금속 활자본 직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복제본이었죠. 하지만 활자 하나하나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인쇄혁명의 진짜 시작점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구텐베르크. 제 학문 인생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입니다. 유럽의 르네상스를 가능케 했고 문명의 대중화를 이끈 선구자라고 배워왔습니다. 윤태식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1377년에 인쇄되었죠.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377년.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선 시점이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역사적 사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윤태식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사람보다 우리가 먼저 찍었어요. 활자도, 문화도. 그 말은 자랑이라기보다 마치 오래된 진실을 되찾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활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얇고 정교하게 깎인 금속의 표면. 그 안에 담긴 기술력과 사유의 깊이에 숨이 멎을 듯했죠. 당시 고려는 전쟁과 불안정 속에서도 책을 만들고 지식을 퍼뜨릴 방법을 고민했던 나라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유럽 중심의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제 시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소르본 대학 도서관에 있는 구텐베르크 성경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세계 역사는 구텐베르크를 첫 발명가로 기록하고 있나요? 윤태식의 표정이 쓸쓸해졌어요. 강대국의 역사가 세계사가 된 겁니다.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한 권만 남아있고 원본은 한국에 없습니다. 조선의 문화재는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약탈당했죠. 전시관을 돌아보며 금속활자 제작 과정과 인쇄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영상을 봤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이미 발달된 금속 주조 기술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수십 가지 활자를 정확하게 배열하고 인쇄하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문명의 진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유럽 중심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세계사라 불리던 교과서 속에서 한국은 항상 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연이 알고 보니 무대 뒤의 주역이었던 셈이었죠. 전시관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베를린에서 가르치던 내용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논문과 강의 자료가 부끄럽게 느껴졌죠. 윤태식은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단지 보려는 의지가
인정하려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작은 나라가 세운 거대한 지식의 유산 앞에서 저는 다시 겸허해졌습니다. 이 한 페이지를 통해 저는 역사를 다시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청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 윤태식의 제안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용산공원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미술의 정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에서 보던 작품들에 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조각 분야에서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처럼 인류 예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작품들이 모두 서양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날 저는 문화적 충격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무릎을 꿇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죠. 박물관은 겉보기엔 단정한 건물일 뿐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공간 전체가 조용한 웅장함으로 저를 감쌌습니다. 안내를 따라 전시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를 마주했습니다. 신라시대의 반가사유상이었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전시실. 천천히 조명이 사유상 위를 스치고 있었고 불상은 마치 호흡을 하듯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올리고 오른손 손가락을 볼에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 그 표정은 고요했고 동시에 슬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죠. 저는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윤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생각은 깊고 말은 짧다. 슬픔은 곧 깨달음이 된다. 그는 마치 그 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낯선 이국의 조각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전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반가사유상은 단순히 사유하는 인간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고 그것을 초월하려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조용한 아우라가 말보다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미학적 감동이 아니라 정서적 교류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유럽 관광객들도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일본 건 줄 알았는데 한국 거야? 그 순간 저는 안타까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밀려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름조차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이 불상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결코 작지 않은 예술임을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지 감동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오만한 문화에 대한 오해, 단편적인 지식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다시 앉혀놓고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다시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술이란 결국 인간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란 걸 말입니다. 박물관 방문 이후 저의 한국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네이버랩스의 초청으로 AI 언어 알고리즘 연구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첨단 연구소는 마치 유리로 둘러싸인 우주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번역 알고리즘들이 실험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었죠. 저는 의문을 품은 채 연구소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한 연구원이 조심스레 보여준 것은 한글 초성 구조도였습니다. 자음이 단순히 기호가 아니라 인간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순간 그 도식이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정렬된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구조의 논리성과 창의성은 언어를 넘어 하나의 코드 체계로 느껴졌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한글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변환 효율이 높고 규칙성과 조합성이 뛰어나 인공지능 언어 처리의 이상적인 문자 체계로 평가받고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언어는 문화의 일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기술의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었으니까요. 연구원의 설명이 끝난 뒤 저는 한참이나 그 구조도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선과 점, 정해진 규칙 속에서 무한한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 질서 있는 창조의 원리를 보며 저는 마음 깊이 압도당했습니다.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술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어의 음운 변화나 독일어의 복잡한 성조 규칙이 더 과학적이라고 믿어온 제 사고는 하나의 착각이었습니다. 한글은 철저히 과학적이면서도 인간적이었고 기술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사고를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담아내는 구조물 그 자체였습니다. 윤태식이 말했던 글자는 혼이 담긴 도구다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닿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언어를 예술이자 과학으로 받아들였고 동시에 문화의 깊이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이 조그마한 나라가 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어렴풋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랩스 방문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광장시장을 찾았어요.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시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온갖 소리와 냄새가 저를 덮쳤습니다. 음식을 튀기는 지글지글한 소리, 상인들의 활기찬 호객 소리, 그리고 공기 중에 가득한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독일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한여름 서울의 더위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아주는 것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없이 제 등을 받치며 근처 작은 가게로 저를 이끌었어요. 가게 안의 작은 의자에 앉자마자 아주머니는 시원한 물 한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던 저는 감사히 물을 마셨어요. 이어서 아주머니는 작은 보자기에 쌓인 김밥을 내밀었고 제 어깨에는 작은 담요를 살며시 둘러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데도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저를 대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길을 잃고 쓰러진다면 대부분 무관심하게 지나치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구급대를 부르는 정도였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아주머니의 이름은 윤명자였고 윤태식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할 만큼 놀라운 인연이었죠. 윤명자는 젊은 시절 유신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며 수차례 투옥까지 겪은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낯선 외국인 하나 쓰러질까봐 김밥을 챙기고 담요를 덮어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이후 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르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전에는 없는 이 감정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내미는 손길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따뜻하지만 절박한 마음. 그것이 한국 사회를 버티게 해온 힘이었고 저는 그 진심을 한 끼의 김밥과 한 잔의 물에서 배웠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역사, 고통 그리고 연대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더는 분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정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존재했고 그 존재는 제 연구보다 강력하게 저를 움직였습니다. 윤태식의 권유로 저는 충청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외국인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프로그램이었죠. 농촌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나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단순한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제 연구 인생 전체를 흔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서울의 빠른 리듬과는 전혀 다른 느린 하루가 펼쳐졌고 그 안에 깊은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를 도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햇볕이 강한 날이었고 할머니는 대나무 모자를 쓰고 작은 밭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허리는 거의 직각으로 굽어 있었고 손등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통을 건네드렸고 할머니는 해맑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보다 강했습니다. 점심을 나눠 먹던 자리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 셋을 시장 좌판과 식당 설거지로 키워냈고 지금은 손자가 의과대학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성취가 가능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참고 버티며 여기까지 왔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과 헌신으로 만든 결과였고 그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보다 생생한 삶의 기록 앞에서 저는 그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이 나라의 기적이 시작됐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수치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 밤잠을 줄여가며 자식의 교과서를 베껴준 손이 있었고 한겨울에도 시장에서 떨며 돈을 모은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유일한 출구였고 그 절박함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셈이었죠. 봉사활동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 논밭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쓰는 모든 문장에 이 손의 주름과 목소리를 담겠다고요.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희생의 언어였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바로 이 손끝에서 출발한 이야기였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창조의 민족. 그 제목이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에서 보낸 1년은 단순한 체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뒤바뀐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과 창조가 공존하는 문화 DNA였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직지를 보았고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선 금속 활자. 그 기술이 단절되지 않고 오늘날의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문화적 연속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와 감성의 조화였습니다. 한글은 언어이자 철학이었습니다. 초성 구조에서 느낀 아름다움은 단순한 문자의 틀을 넘어 예술적 충격에 가까웠죠. 여기에 정이라는 감정이 더해졌습니다. 따뜻함과 연대, 그것은 사전으로 번역되지 않는 한국인의 정서였습니다. 언어와 감정이 연결된 나라, 그만큼 무서운 힘도 드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박함을 에너지로 바꾸는 국민 정신이었습니다. 교육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골 마을의 할머니가 손자를 의대에 보낸 사연. 무너진 허리와 주름진 손끝에서 만들어진 기적. 그 힘이 한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깡다구 악착같이 버티는 힘. 저는 그 단어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게 됐습니다. 이 3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은 뿌리에서 자라고 언어는 감정으로 확장되며 정신은 공동체의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작았지만 그 자금 안에 어마어마한 밀도를 품고 있었죠. 책을 마무리하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이 나라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레터는 해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편의 편지 같은 이야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전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